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입니다. 17시 이제 주간 백훈종 위클리 비트코인 저희가 주간이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만 격주로 진행되는 주간 백훈종 제 옆자리에는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만에 뵙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요. 네, 저희가 오늘도. 이클리라고 해놓고 사실은 바이위클리라는 그렇게 이제 누군가 말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비트코인을 한 주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백분정 이사와 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둘러보다 보니까 못 보던 채널이 하나 생겨서 저희의 조회수를 뺏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뺏어가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파이가 같이 커지는 중이라고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해서 음. 혼자는 아니고 이제 출중하신 제작진분들과 함께 지금 네. 운영을 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이제. 네. 네,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가셔서도 저희 블록비디오 꼭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님, 김준보현님,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사실 금요일 오후 5시가 시간대적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퇴근은 하진 않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엄청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저희 얘기 깊게 빠지기 위해서는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저희 뒤에 보이시죠? 이더리움 ETF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될 예정인데 제가 사실 요 컨셉의 아이템을 잡을 때 주제는 비트맥스가 이야기하는 이더리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이더리움 ETF가 뭐 승인된다 안 된다 했을 때 솔직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택도 없다. 네. 25%의 확률. 사실 25%의 확률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았었는데 그죠? 뜬금없이 됐어요. 이 사태 전환을 보시고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뭐 일단 뭔가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게 좀 답답하고요. 네. 이제 생각이 정리되고 나니까 설령 진짜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금융 제국의 이 레귤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제 오늘 아침에 승인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오늘 이 말씀드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안티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방송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저한테 선포를 하셨는데, 과연 어떤 방송이 나올지.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백분총 이사는 이더리움 ETF는 안 될 거라고 보셨었단 말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봤던 거죠. 아, 그게 정상이다. 네. 올려오겠네요. 그게 정상이었어. 아무리 봐도. 그 에릭 발추나스라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도 월요일까지만 해도 25%를 예상했던 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거든요. 왜냐면 뭐 이더리움 문제 이런 거는 다 떠나서 그냥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 증권성 이슈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고 뭔가 이게 진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쌓여있는 이슈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된 게 없이 그냥 데드라인만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당연히 본 거죠. 이건 상식선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월요일에 갑자기 이제 그 DTCC에 이더리움 ETF 이름이 올라갔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새로 제출을 하라 한 거예요. 19 before. B-4번. 예. 네, 19 before 폼을 이 거래소들의 NYSE, CBOE 뭐 이런 거래소들에 다시 수정 제출을 해라라고 급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네. 한 2, 3일 만에 이 거래소들이 그걸 고쳐가지고 제출을 한 겁니다. 이 과정이 비트코인 ETF 승인돼서 상장될 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러면은 승인 되겠는데 해서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가능성을 75%로 올렸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승인된 거예요. 음. 실제로. 굉장히 뭐 순차적인 순서를 밟아서 승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트코인 ETF가 걸었던 그 길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주일 만에 걸어버린 네. 일주일도 아니죠. 뭐 4일 만에 4일 만에. 순식간에 그냥 뭐 DTCC 예탁결제원 티커가 등록됐고 19B4번의 형식의 이 신청서를 다시 수정해 오라 그러고 뭐 이게 촤르륵 갑자기 되면서 그것도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계속 트위터 올리면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달 반 정도 했던 과정을 그냥 뭐 한 4일 만에 그냥 해버린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왜 이런 태세 전환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뭐 공식 성명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드릴 말씀도 그 제 추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네. 이렇게 갑자기 급변했나 상황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더 ETF가 나오고 뭐 알트코인들이 ETF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김준보 의원님의 바이든 입김 아닌가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밸런스 보면은 트럼프의 암호화폐 기부금을 받기로 한 그런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론조사를 아마 돌려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SAB 121이라는 이제 SEC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하원의 그 입법안에 대해서 바이든이 거부권을 2주 전에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론과 그 다음에 이 반대표들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마 SEC에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 ETF 좀 생각 좀 해보지 않겠니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트리거가 됐다는 그 인터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발초나스도 트위터에다가 쓸 때 거기 increasingly political issue라는 이름을 그 트위터에다가 담았었거든요. 문장 자체를. 그렇죠. 그럼 정치적인 이유에 가깝다.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가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그다음에 하원, 상원, 전부 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양측으로 완전히 갈려 있거든요. 말하자면 하원은 현재 이제 그 다수당이죠. 네. 저쪽 그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예요. 아닌가요? 공화당이 다수당이에요. 하원은 공화당이 많고요. 하원은 공화당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이 초당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상원에 있는 반대파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굉장히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을 진행시키지 않도록 잘 진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현재 정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암호화폐 육성하기 싫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진 의원들 세넷에 보면은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던가 낸시 펠로시 하원에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반암호화폐 론자들이죠. 네. 자금 세탁에나 이용된다. 예. 뭐 범죄에 연루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지금 갈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FIT21이라고 하는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21st Century 그 법안이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법안인데 그렇죠. 그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그 하원에 통과할 때 초당적으로 결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민주당 쪽 동의한 의원들의 이름에 이 낸시 펠로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었던 네, 원래 이제 반대했던 사람인데 네. 전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반암호화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플러스 네. 공화당은 친암호화폐 자연스럽게 구도가 형성돼 버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또 현재 이 공화당 대통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잘 물었죠. 그래서 이제 NFT를 통해서 뭐 선거 자금을 모으질 않나,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유세를 하질 않나, 나중에 나 대통령 되면 암호화폐 관련된 이 규제안들을 전부 다 통과시키겠다, 법안들 다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구도가 갈려버렸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나온 그 미국에서 나온 기사가 뭐냐면, 미국 그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척을 지기 시작했다. 왜냐면은 너무 이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러면 우리 진다.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빼고 간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바뀐 당론으로서 게리 겐설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SEC한테 이거 알트코인들 싹 다 해가지고 ETF 좀 승인해봐.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11월에 대선이 다가오는데 좀 유리하다.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뭡니까?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만 이걸 볼 게 아닙니다. 거기 위에 존재하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들 다 맞춰보시겠어요? 미국 대통령 후보들과 뭐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상원과 하원과 뭐 이런 정치인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 있죠, 미국에는. 뭐 일루미나티예요? 은행들이죠, 은행들. 은행들. 네, 대형 은행들이 결국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코인 ETF 나올 때도 요 똑같은 이슈가 있었어요. 누가 이거를 하게 만들었냐.
왜냐면 다 싫어했잖아요. 그때 정치인들은 게리 겐슬러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 다 싫어했어요. 그때는 트럼프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 때문에 갑자기 급변했죠. 그렇죠.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가 이제 사실상 다 들여다보면 그 ETF 승인을 추진했던 블랙락이라고 하는 거대 금융사,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뭐 그리고 이제 피델리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후문으로 들리는 거는 게리 겐슬러를 아주 효과적으로 압박할 만한 그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리에서 작년 12월 뭐 이때쯤에 막 이제 큰 뉴욕의 월가에 큰 이 금융가들이 모이는 큰 파티가 있었대요. 연말 파티가 있었겠죠. 연말 파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어떤 분이 이제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한테 물어봤대요. 그거 비트코인 ETF가 정말 나오겠느냐. 네. 게리 겐슬러가 굉장히 싫어하던데. 그랬더니 Don't worry about Gary. 그랬다는 거예요. 게리 겐슬러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이렇게 된 거는 정치적인 아젠다가 맞아 떨어지기도 했지만 은행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전 봐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은행들이 왜 필요하냐? 지금 은행들은 계속해서 장기채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채 수익률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을 더 키우고, 수익을 못 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은행들이 수익을 더 보고 싶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연말 보너스를 두둑히 받고 싶은 이 인스티튜션의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해요. 그럼요. 뭐 언제까지 뭐 미국의 IB들은 우리나라 은행과는 조금 하는 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맨날 하는 일이 비슷하니까 다른 걸 찾아야 내 수익도 올라가고 회사 수익도 올라가고 맞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만큼 보너스를 받던 뭐 채권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뭐 굉장히 아무튼 장이 좋을 때 이렇게 다 받았는데 이게 약간 슬로우하다? 그리고 기준금리 잘 안 내려오고 증시도 뭔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예, 이 은행 주들이 안 올라가죠. 중요한 거는.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IT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은행주들이 안 올라가요. 그런 것도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싫은 상황일 테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보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ETF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했겠죠. 이거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ETF는 말 그대로 패시브 펀드이기 때문에 그냥 주문 들어오면 사고 매도 주문 들어오면 팔고 이거밖에 없어요. 딱히 에이전트가 하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중개 추종만 수수료를 대규모로 가져가기는 이것보다 지금 AUM이 훨씬 더 커져야만 그게 가능하지. 지금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사실 너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알트코인 시장이라는 거는 지금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만 봐도 펌프앤덤프가 일어나는 것만 봐도 이걸 우리가 만약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차익거래 기회와 중개 수수료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재밌지 않을까? ETF 좀 내봐. 이렇게 압박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차익거래가 어떤 건지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대형 은행들, 미국 대형 은행들은요. 장기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박살이 나고 있고 채권 데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재미없다고 은행에서 채권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재미없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타겟책으로 암호화폐를 한번 탁 물고 탁 물어가지고 이 정치권이라는 게 딱 맞으니까 또 아젠다도 맞으니까 싹 진행해가지고 지금 ETF 출시를 결국 이끌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의 뭔가 욕심과 먹거리를 찾기 위한 생각들 그리고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정치권의 아젠다와 맞아 떨어지면서 파격적으로 비트코인 ETF가 1월 달에 나왔고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대선을 앞둔 행정부 수장 입장에서 이제 이더리움 ETF를 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미국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인구 수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8,500만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고 보수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1억 명은 일단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그 ETF가 암호화폐에서 이제 기초자산으로 돼서 나온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당히 올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장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67K, 67,00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아,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 ETF 호재 아니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고요. 그렇죠. 이더리움은 뭐 3,000대 초반에서 지금 3,800달러, 3,700달러까지 20% 이상 올랐고 물론 비트코인도 7만 달러 이상으로 다시 재도약을 했습니다만 오늘 심지어 승인이 된 이후에 1%, 2% 정도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그런 지점에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장표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내려왔는데 비트코인 ETF 최근에 이제 가격을 주도했다고 생각되는 이제 기관의 유입은 굉장히 양호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뭐 지금 이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com 우리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에서 직접 만든 그런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최근의 추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 시계열입니다. 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예. ETF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AUM, Assets Under Management를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예. 가장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전체 토탈 11개 ETF의 토탈 AUM이고요. 그 오렌지색 선 바로 밑에 있는 게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중간에 있는 하늘색 선이 그레이스케일, 그 GBTC죠. 네. GBTC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그래서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블랙락과 아이비트, 피델리티, 예. 그리고 비트와이즈 이렇게 순서로 될 겁니다. 그래서 AUM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저렇게 움푹 슉 파인 부분이 지금 있죠. 5월달 들어서. 4월 말 5월 초에 한번 훅 내려왔다가 그렇죠. 예. 그때 이제 파란색 선,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도 엉덩이로 슉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네. 그 후로 반등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ETF AUM의 그래서 증감과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부터 그랬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여 오고 있어요. 최근에 ETF로 다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일간 이제 유입 규모가 다시 10억 달러 이상, 많은 날은 30억 달러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중이었죠. 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았던 그런 비트코인 ETF 미국 겁니다. 미국 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음 장 한번 보면요. 자, 넷플로우로만 봐도 이게 뭐 뭔가 갑자기 그래프가 활동량이 커진 모습을 최근에 또 보이고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저 그래프에서 가장 봉우리가 높게 솟아있는 저 지점이 비트코인 일간 이제 유입량이 가장 컸을 때예요. 예. 전체 유입량이 가장 컸을 때. 근데 지금 빨간색 점선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네. 저게 이제 30억 달러 들어왔을 때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죠. 이전과 비교해봐도 밀리지 않는 일간 유입량이 한 번에 들어온 거고. 파동의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 이제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다시 10억 달러 이상 들어오고 뭐 이제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일간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장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더리움 ETF가 75%씩이나 될 것 같아. 혹은 스탠다드 차타드는 80에서 90% 이상 승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5월 20일 주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쫙 이렇게 기세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덕에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10일 날 5월 10일 날 유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앞이죠. 그리고 나서 뭔가 그래도 비트코인 ETF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가 이 이더리움 ETF 얘기가 나오면서 숫자가 앞자리가 그냥 하나가 더 생기고 그리고 3이 되고 엄청 커졌어요. 결국에는 9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되는 그런 순탄한 모습을 보이는데 맨 밑에 초록색이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됐던 비트코인 ETF의 유입량 전부 순유입으로 마감이 됐고 GBTC만 좀 유출이 되고 GBTC의 유출은 좀 흔한 일이긴 하니까 저거는 근데 이더리움 ETF 기대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그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음. 기대감 때문에 계속 5월달 들어서 지금 좋았던 겁니다. 네. 뭐가 더 앞서냐 이제 그 문제인데요. 거시경제가 훈풍이 불면 ETF 인플로가 많아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그런 어떤 사이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연준의 의사록도 나왔었고요. 그 전에 파월 의장이라든지 연방은행 총재들의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들이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0일 이후에 상당히 이제 미국장도 엄청 좋았잖아요. 같이 좋았죠. 미국 증시랑 같이 엄청 동반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코인 시장은 좀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목소리도 상당히 나왔었는데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좋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토탈 큐뮬레이티브 플로우, 그러니까 누적된 것도 좀 잠잠하고 움푹 들어가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시 갑자기 기울기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누적된 게 많아졌다는 얘기고요. GBTC도 순유출 행진을 엄청 하다가 엄청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미미합니다. 나가는 거. 음. 그리고 최근에 또 이틀 정도 굉장히 큰 인플로우가 들어온 날들도 있어서 야, GBTC에도 인플로우가 들어오네 하면서 시장이 더 환영했던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흐름은 한 2주가 상당히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에도 ETF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는 BTC, ETH 다 있어요. 지금 이거 먼저 비트코인 ETF 플로우인데 이제 빨간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며칠만 봐도 숫자가 막 크지도 않고요. 여긴 또 왜 다릅니까? 이거는 아시아 증시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3대 지수가 다 최고점을 달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연초 대비해서 보이고 있는데 예. 이게 결국 강달러로 이어지거든요. 강달러 때문에 지금 일본, 한국, 중국이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힘듭니다. 엔저, 원저, 위안저입니다. 지금 네. 무슨 상황이냐면 아시아 쪽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이 통화가치 하락, 달러 대비 통화가치 하락 때문에 이 수입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상. 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를 이러지도 못하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 상황. 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홍콩 ETF는 결국 중국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동아시아 시장하고 맞닿아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관들이 뭐 아주 일부긴 하지만 미국 그 장 닫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이긴 하나 굳이 그렇게 홍콩까지 가서 이렇게 투자를 할 정도로 막 다이렉티브하게 트레이딩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은 이 코리아 스탠다드 타임에 있는 이쪽 기관들이 ETF,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면 홍콩 비트코인 ETF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죠. 근데 지금은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시장이 저렇게 계속해서 유입했다 유출이트라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홍콩발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뭐 유출이 어마무시한 날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유입량을 하루 만에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아무튼 최근에 백훈종 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제 비트코인 ETF 홍콩발 거는 그래도 이런 유입세 자체가 있다는 것에 의미를 상당히 두시고 그렇죠.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딘 상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홍콩, 아시아 증시, 아시아 상황에 영향을 받은 홍콩, 그리고, 지금 부침을 좀 겪고 있는, 오늘 새벽부터의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가격도 크게 더 오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든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자면, 매크로 압력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최근에 이제 뭐 한 2, 3주 좋았다고 해드렸는데, 어제 나온 FOMC 5월의 의사록을 보면은 이제 어제와 오늘의 침체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될 것이다. 재무부가 돈 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2주 동안 하더니 갑자기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딱 가보니까 금리 올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정상적인 결정을 하는 만약에 연준이 정상적인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라면 인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상해야 돼요. 이미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5.5%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인데 3.4%, 3.5% 오버해서 머무르는 게 지금 2년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기준금리 인상을 더 하는 게 맞죠. 사실상 빨리 잡는 게 낫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1목표라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 억제가 연준의 이제 두 마리 토끼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기준금리나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인상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인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너무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고 33조 달러가 넘는 국가 채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죠. 국방비 예산만 한 해에 1,000조를 쓴다고. 근데 그 1,000조 국방비 예산을 뛰어넘는 한 해 이자를 내야 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자가 1,000조가 넘는다. 네, 1,300조입니다. 예. 이런 나라가
저렇게 금리가 높아버리면 더 늘어나잖아요. 빚 부담이, 이제 이자 부담이. 예.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원래 이 연준의 역할은 물가 상승을 막고 완전 고용을 이끌어내게 통화 정책을 펼치면 되는 곳이긴 한데, 그러니까 국가 부채 어쩌고 빚이 어쩌고 이자 어쩌고 재무부가 알아서 잘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물가 잡고 고용 잡고 그렇죠.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통화 맞습니다. 정책으로. 독립기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실 안 하고 있다는 게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재무부 장관 제넷 옐런 뭐 했던 사람인가요?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이었죠. 파월 의장과 아마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무튼 인상을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가 2%를 정말 달성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봐요. 지금 너무 이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것 때문에 경제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2년의 레깅 이펙트를 두고 계속해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물가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이슈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그래서 기름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름값 안 잡히니까 난방비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주유비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외식비 올라가고 뭐 아무튼 기준금리 그리고 못 내리니까 쉐터 그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다 월세로 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전세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월세 비용이 안 내려와요. 월세 비용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전체 CPI로 보면은 뭐 0.1%포인트 내렸다. 그래서 시장이 환호했다.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거 비용. 사람들이 다 렌트비. 한 달 동안 버는 돈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 렌트비인데 그 렌트비는 안 꺾이고 있어요. 0.5%에서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하우징 시장이 미국이 지금 뭐 다른 게 다 좋아진다고 해도 하우징 안 좋아지면 말짱 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내려오니까.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집값이 안 내려오고 그러면 렌트비도 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은 아무튼 계속해서 구매력은 깎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담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증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 여력을 안 줄이는 거예요. 소비 여력을 안 줄여서 소비를 계속해요. 어떻게 하느냐? 빚을 내요. 그래서 채무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신용카드 빚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미국 지금. 그 다음에 BNPL이라는 또 새로운 핀테크도 나왔죠. Buy Now, Pay Later. 그것도 딜링컨시라고 하는 부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미국의 가계를 소비를 꺾이지 않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상환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돈이 상환이 안 돈다. 되고 있다. 돈은 안 돌고 있어요. 하지만 소비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높아요. 그리고 연준도 딱히 이거를 잡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미국인들은 계속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죠. 그러면은 경기가 계속 좋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실 골디락스예요. 여기에서 이제 GDP 성장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따뜻하고 살만한 그런 네. 환경. 그러니까 뭐 금리 높아도 돼, 물가 높아도 돼. 나는 어차피 돈 쓸 여력이 있어. 라는 걸 방증하는 거니까. 근데 미국 GDP가 1분기에 어떻게 됐어요? 2.4% 예상했는데 1.6% 나왔어요. 엄청난 미스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거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소비가 꺾이고 있다는 거 보여준 거. 정확히 말하면 소비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예요. 스택으로 가는 거군요. 네, 스택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GDP는 70%가 소비가 차지해요. 내수가. 내수가. 미국 내수가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꺾이면 바로 GDP 하락이에요. 그러면 침체예요.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인하를 하는 거예요. 연준은요, 기준금리 인하를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경기가 하락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GDP가 계속 꺾이면 이거 침체로 가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짜 터지겠다 싶으면은 막 내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PMI 지수라는 게 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생산자 지수가. 네, 생산자 지수가 그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 거거든요. 네. 이더리움 가격도 떨어지고. 근데 사실상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하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성 완화잖아요. 다시 연준은 다시 양적 완화로 간다. 이미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증시를 비롯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훈풍이 불 건데 이제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봐야죠. 그래서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장표에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JP 모건에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어떤 애널리스트의 입에서 하반기에 장밋빛만 보이진 않고 이제 크게 떨굴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 기사가 인터뷰로 한번 나왔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면서 아마도 이런 상황을 인식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자, 한번 이게 채팅 한번 볼까요? 방제가 더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몽슬라님 감사하다고.
자,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알고랜드 오브 알고랜드. 전 비트맥시니까 이더를 싫어하지. 아, 쟤는 비트맥시다. 네네. 이더를 싫어하시지는 않잖아요. 안 좋아하는 거지. 조금 이 무게추를 두자면 싫어하는 쪽에 가깝긴 합니다. 네.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는 이따가 체크해보고. 자, 전 장표 아까 한마디 덜 한 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오늘자 기사이면서 어제자 기사이기도 해요. 유럽중앙은행,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이끄는 유럽중앙은행은 6월부터 기준금리 또 인하하겠다 그래요. 물론 미국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ECB의 결정은 아닙니다만, 이게 세계를 일단은 경제 섹터를 이제 절반을 딱 나눴을 때 한쪽 측면에서는 돈 푼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어찌됐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하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할 건데 계속해서 말을 저렇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다 그 내용입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페이크다. 경기 소비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페이크입니다. 근데 유럽은 미국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페이크 칠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예요. 10몇 년 전부터 뭐 피그스 이래갖고 다 죽는다 이랬었잖아요. 예. 예. 그 ECB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 수가 늘었다는 게 지금 저 말씀하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예. 있는 이유입니다. 그 뭐 크리스틴 라가드 총재는 지금 어떠겠다 말은 없지만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 파월처럼. 근데 그녀의 그 발언권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ECB 위원들 중에 강경하게 인하를 주장하는 오히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미국보다 더 거기는 상황이 급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 성장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유럽 유로존 경기가.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에 뭐 유럽이란 땅덩어리가 크고 각국의 사정이 다 다른데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좋다는 소리가 워낙 파열음이 나오고 있으니 또 거기서 또 한쪽에서 전쟁을 두 군데나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전쟁하고 있죠. 네. 게다가 독일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국이잖아요. 그렇죠. 수출로 저기 유로화를 벌어와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아시아 3국이 강달러 때문에 지금 저 현상 고통받고 있다. 독일도 똑같습니다. 지금 독일도 계속해서 유로 경제를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은 많이 팔릴지 몰라도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아시아 경제 이 엔저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이 엔저의 피해를 보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른 수출 강국인 이 세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더 통화가치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수출 경쟁력에 일본과 비기수가 있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독일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독일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더 안 잡혀요. 그러면은 성장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크립토 이야기를 하는 방송에서 저희가 지금 종합 경제 시간을 갖고 있는. 글로벌 경제, 매크로. 근데 이제 종합 매크로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크립토 얘기할 때 이 정도까지 얘기를 깊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필요 그런데 없었죠. 예, 지금은 워낙에 다 ETF를 통해서 혹은 이제 모든 영향을 크게 받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이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어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휘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확실히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실대나필님 굉장히 인상적인 아이디를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좋아요이라고 말씀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면요. 뭐 최근에 상당히 장세가 좋았다가 오늘 좀 꺾인 장세고 이게 그렇죠. 어제 나온 뉴스기도 한데요. 채굴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기사가 있길래 제가 하나 집어와 봤어요. 이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뭘까요? 당연히 좋은 뜻입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해시레이트 차트를 같이 보면 좋은데 이 반감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꺾였거든요. 네. 꺾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그거 견디지 못하는 일부 채굴자들이 채굴해서 낙오됩니다. 네.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떨어지죠. 해시레이트는 결국 이제 전기량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네. 떨어지는데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4월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에 따지면 컴퓨팅 파워죠. 그렇죠. 연산량이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웬만한 채굴자들은 다 적응을 끝냈어요.
블록당 3.125 비트코인의 매출로도 버틸 수 있게 다 적응을 끝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다시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들끼리. 이제 먼저 적응 끝낸 애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나도 따라갈게 하고 막 이제 혁신을 거듭하죠. 예. 그게 지금 저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하냐면 채굴 해시레이트가 그 급격하게 올라가서 경쟁이 세지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채굴 난이도라는 걸 2주에 한 번씩 조절을 해요. 네. 근데 경쟁이 세지면 높여버려요. 그래서 더 채굴자들이 쉽게 채굴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난이도가 올라갔다. 2주에 한 번씩 난이도 조절 주기가 찾아옵니다. 네. 그 주기에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결정되고 아니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올라갔다는 건 해시레이트가 많이 올랐다. 그 말은 채굴자들이 이제 4월 20일 반감기에 적응을 해서 다시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채굴할래에 이제 요이 땅 할 준비 태세를 채굴자들이 갖추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 호재로 해석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맞습니다.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면 가격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지만 따라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자, 워낙에 지금 근데 이제 7만 달러 이상을 계속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며칠 동안 한 3, 4일 올랐다가 다시 또 오늘 한 2천 달러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죠. 야, 이거 힘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채굴 장표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ETF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전 채굴 그리고 뭐 하반기에 금리 인하 전망 이렇게 해서 계속 올랐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9거래일 연속 미국 비트코인 ETF가 유입되는 모습들 그리고 홍콩 ETF에서도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단 스타트는 순조롭게 끊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난주 주간 백훈총 시간에 지난주에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이제 그 유명한 SEC 공시 13F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 분기 동안 네. 미국에 있는 기관과 법인들이요. 이제 1억 불 이상 어떤 증권에 투자를 하면 그걸 어떤 종목을 거래를 했는지 이제 SEC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13F라고 부르고요. 네. 그 13F가 1분기 13F가 이제 5월 15일에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비트코인 ETF를 바라보는 우리도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렇죠. 겁니다. 누가 샀냐? 누가 샀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복권 긁듯이 긁어봤는데 들어 있었습니까? 들어있었습니다.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뭐 사실은 일주일 정도 지난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은 저희가 백훈종 이사가 보시면서 딥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콕콕 집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종적으로 나온 그 기관이 ETF를 산 곳이 900곳이 넘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렇게 많이 살 만한 건가 봐요. 이게 굉장히 이제 네. 놀라운 기록입니다. 예. 이거를 비트와이스의 CIO인 맷 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기가 30년 동안 커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ETF 한 종목에 그것도 신규로 들어온 ETF죠. 신규로 만들어진 ETF에 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한 번에 13F를 신고하는 건 처음 봤다라고 했어요. 금 ETF도 처음 13F 신고할 때 20개 기관밖에 없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가늠이 되시나요, 여러분? 937개. 그러니까 이 엄청난 흥행을 했다. 그리고 아주 전무후무한 이건 흥행이다라고 보시면 일단 됩니다. 네. 일단 뭐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가 저희도 사실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은 리스트업. 이 뒤에도 잔뜩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밀레니엄이라는 사모펀드 사에서 1등 먹었다. 이렇게 갖고 이제 맨 위에 이제 마킹을 해 놓은 건데 20억 불어치를 샀다 그래요, ETF를. 네, 그리고 또 여러 개를 분산 투자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뉴스가 됐던 곳 중에는 연기금 중에 한 곳인 아마도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위스콘신주의 이 퇴직연금도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 걸로 화제가 됐었고. 요건 엄청난 화제입니다. ETF에 어떤 기관들이 투자했는지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이제 어드바이저 펌, 자산관리사들이 소속돼 있는 그런 이제 자산관리 회사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70%였고 헤지펀드가 30%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헤지펀드가 비트코인 ETF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죠. 네. 대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이 이제 연기금이 들어온 겁니다. 한 곳이. 한 곳이. 위스콘신주 연기금이 들어온 거죠. 펜션이죠, 펜션.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국민연금 같은 그런 펜션인데 이 연기금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30년 뭐 이렇게 장기간으로 그 사람들의 월급에서 일부를 계속해서 축적해 오다가 퇴직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간 묶여 있는 자금이고 굉장히 규모도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위스콘신 연기금이 들어왔다는 건 이 제2, 제3의 연기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한 곳이 들어오는 게 어렵지, 한 곳이 들어오면 따라오는 거는 이제 그때부터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들이 막 비트코인 ETF를 담아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대략 한 600억 불 정도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ETF 전체 미국 ETF AUM이. 네. 그게 훨씬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굉장히 빅뉴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따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위스콘신주 얘기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 위스콘신주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위스콘신의 주 연기금, 주 연기금이 보고 있다는 건 위스콘신과 같은 환경에 있는 연기금 기관들, 뭐 다른 주의 연기금 다 이제 비트코인 ETF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 위스콘신보다 훨씬 클 테니까 뭐 뉴욕주, 그렇죠. 뭐 텍사스 이런 데서 지켜보고 있다가 뭐 손을 담그면 아주 큰 파급력이 올 수도 있겠다. 이게 불과 1분기만이니까. 그렇죠. 그 연기금들은 이제 샀다 팔았다 하질 않고 예. 사놓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겠죠, 아무래도. 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호텔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장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은행권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 스테이트 오브 위스콘신 인베스트먼트 보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기금 뭐 관련된 이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웰스파고은행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웰스파고은행 서민들이 많이 좀 쓰는 곳이고 업계 3위라 그럽니다. 모간 스탠리 잘 아실 것 같고요. JP 모간이 또 이름을 올려갖고 화제가 됐었죠. 아니, JP 모간은 저 잠시 양반은 뭐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왜 갖고 있지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UBS 스위스의 UBS 뱅크 여기는 이제 다 갖고 있고 몬트리올 은행 BNY 멜론은 미국의 제일 오래된 은행 중이라고 불리는 이제 프랑스의 파리바 뭐 US 뭐 아무튼 뭐 다 들어본 곳이에요. 저 JP 모간은 참 이중적인 게 JP 모간 CEO인 제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담을 CNBC 인터뷰나 어디 뭐 언론사 인터뷰 나가면 항상 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죠. 한번 하면 그냥 엄청나게 아무튼 비난을 하는데 JP 모건은 저렇게 웰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미 비트코인 ETF나 아니면 관련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내에서 심지어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 매매하면은 자른다고까지 협박을 했던 회사예요. JP 모건은. 네. 제이미 다이먼인 CEO가 2년 전에 아마 이런 뉴스가 나왔었을 겁니다. 21년도로 기억하는데 3년 전이군요. 그러면. 네. 그런 강경한 조치까지 취했던 회사가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다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우리보다 저희 같은 이제 일반인들보다 훨씬 자산 규모가 크신 분들을 고객으로 데리고 있는 그런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에서 상품으로 이미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ETF도 저렇게 1분기 동안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JP 모간 같은 경우는 이제 AP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아닌가요? 잘못된 정보인가요? 캐시 그 리뎀션이랑 캐시 세틀먼트라서 예. ETF로 가지고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나중에 정정을 또 하도록 하고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JP 모건 관련해서 제가 방금 생각난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포브스 있잖아요. 포브스에서 매년 유망한 뭐 경제 섹터의 뭐 30대 이하 30인 이런 사람 뽑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JP 모건의 웹3 섹터가 있더라고요. 크립토 담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젊은 여성분을 포브스에서 선정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JP 모건이 세계급으로 크는 그런 유망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지금 크립토 분야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를 봤습니다. 포브스 30 언더 30 거기 나왔던 분들 중에 감옥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농담이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아무튼 뭐 비트코인 ETF가 1월 10일 날 나왔어요. 뭐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제 1월 10일이면 우리가 얼마 전에 긴팔 입을 때 그때 나온 거고요. 이제 4개월 좀 넘은 상황인데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이 무엇이냐? 최단 기간 이제 100억 달러를 돌파한 그런 자산이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아이비트 49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도 이 어떤 산정한 스크린샷 안에서의 날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FBTC 이런 걸 합쳤을 때 100억 달러가 되는 날짜를 이렇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걸렸냐? 얼마나 걸렸나? 근데 왼쪽에 있는 게 FBTC와 아이비트 49일 뭐 얼마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77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QQQ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 제가 정리를 하나 했었는데 인베스코의 나스닥 추종 ETF가 QQQM이 947일 걸렸고요. 네. 1000일 가까이 걸렸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QQQ 많이 하는데 아이비트 같은 경우는 이 1000일 가까이 걸린 100억 달러 돌파가 49일 걸렸다. 엄청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JPI 같은 경우는 이제 JP 모건의 에쿼티 ETF의 이제 한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것도 700일 가까이 넘게 걸렸고요. 그다음에 JPST라고 해서 밑에 917일 걸렸다고 써 있는 것은 뭡니까? JP 모건 울트라 숏 ETF. 울트라 숏이요? 작정하고 숏 치는 ETF. 그냥 숏도 아니고 네, 울트라 숏. 리버스 이런 건가 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골드. 금이죠. 파란색으로 돼 있는 GLD가 이제 817일 걸렸다고 하는데 금하고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금하고 비교했을 때 ETF가 출시되고 나서 이렇게 성장세가 빠르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ETF의 이 장래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흥행이 다음 엄청 장표도 났죠. 마찬가지고요. 예, 예, 예.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이제 골드 이제 금현물 관련한 ETF가 처음 나왔던 게 200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473% 그러니까 4배, 5배 올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저 정도 타임 프레임이면요. 네. 2003에서 2012년에 지금 피크를 찍은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9년이네요. 9년 걸렸네요. 413% 오르는데. 9년 비트코인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9년 후면은 2033년입니까? 네. 맞죠? 2024년에서 9년을 더하면 203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느려요. 제가 기억나는 숫자는 203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 돌파한다. 뭐에 의거하면 파월러 거듭 제곱 법칙에 의거하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 로그 스케일에 따라서 2033년 초에 100만 달러까지 가는 게 지금 현재 그 파월러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아, 그 공식이 전망치. 있어요. 전망치로.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특정 X축과 Y축의 로그 스케일을 그려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지금까지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리니어하게 성장을 했어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대입해서 미래 가격을 구해보면 이제 100만 달러가 나와요, 33년에. 네. 그러면 지금 10만 달러가 안 됐잖아요. 10만 달러로 봐도 10x네요. 지금 뭐 6만 6천 불까지 오늘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more than 10x 하는 거죠. 9년 동안. 와. 저런 4배, 5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 숫자가 사실은 뭐 지금 와닿지 않는 100만 달러가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6, 7만 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라고 하지만 불과 작년만 해도 1억은 커녕 뭐 1억 간다 그러면 택도 없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책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책 제목이 옛날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진짜 1억 갔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스탠다드 차트드에서 비트코인 2억 간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근데 스탠다드 차트드가 생각보다 잘 마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잘해요. 네, 그렇게 전통 있는 금융사에서 이거를 잘 지켜보면서 얘네 2억 갈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도 막 전망해서 ETF 승인돼서 거래 시작하면 이제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2억 갈 때 이더리움이 14,000달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그 가격의 비율이 보통 한 5.7%, 제 기억에는 6%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2억 가면 뭐 이더리움은 14,000달러 정도 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사를 엊그저께 하나 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100만 달러 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다가 살짝 빠지셨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셨군요. 퇴근 시간이랑. 네, 휴대폰으로 귀로 들으시면서 퇴근길에 또 재밌게 들으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 ETF로 슬슬 넘어가는데 어떤 분께서 비트맥시가 이더리움 얘기해도 되냐? 이더리움 전문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호재 아닙니까 이거? 비트맥시가 이더리움을 모르고 비트맥시를 할 수가 없죠. 네. 비트맥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비트코인만 좋다고 하면 그게 맥시입니까? 그거는 그냥 그냥 뭐라 추종자지. 그럴까요? 추종자죠, 추종자. 예, 저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비트코인 지금 이더리움 ETF 오늘 아침에 승인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기사를 보면서도 비트코인 올랐겠네 했는데 둘 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호재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 ETF 승인은 194B가 된 거고 S1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이번에 오늘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제 거시경제 아까 얘기한 거. 아까 얘기한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네. 51 예상했는데 54가 나오는 바람에 튀었다 그거는.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고 이러면 기준금리는 안 할 것 같다라는 너무 많이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 승인이 그런 찻잔 속의 태풍을 막을 만큼 큰 호재가 아니었다라는 게 네. 또 하나가 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오후 한 2시쯤에 제가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보다가 이제 괜찮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건 좋은 발언인 것 같아서 호재라고 했는데 왜 못 올랐냐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전략 담당 이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더블락에 있더라고요. 봤더니 원래는 지금 매크로 지표 때문에 와장창 했어야 됐을 타이밍이다. 코인 시장이. 그런데 그나마 이번 주에 이더리움 ETF의 승인 가능성 때문에 떠받치고 있는 거였고 이 떠받치고 있던 이 이슈가 이 뭐라 그러죠? 이 호재가 이제 이렇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물러선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개시되면 포텐셜이 분명히 있다. 이런 투의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쪽에 자기들이 ETF가 됐는데도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 보면 아무튼 지금 매크로 지표 자체가 상승세를 타야 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더리움은 뭐 그 전에 이미 20%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반납은 사실상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도도님께서 이더 ETF 승인 가능성도 비트맥스 대부분 안 된다고 봤다는 사실이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본 게 정설인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인됐다고 하는 것의 이유가 뭐 이더리움이 ETF가 될 만한 충분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서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누군가의 이제 행정부의 누군가가 마음이 좀 쫓겨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미국에서의 나오는 인터뷰나 그런 언급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이제 인플루언서로 익히 알고 있는 말추나스 선생님도 폴리티컬 이슈라는 단어를 굳이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뭐가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비트코인 ETF는 승인되는 기간 동안요. 먼저 S1 폼이 거래소와 이 자산운용사들 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먼저 S1 폼이 승인이 됐어요. 네. 증권 신고서가 먼저 수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권 자체, ETF라는 증권 자체가 트레이딩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19B4가 이제 승인이 된 겁니다. 거래소가 이 증권들을 올려도 되느냐 이게 이제 승인이 돼서 19B4가 승인되니까 바로 비트코인 ETF는 바로 거래가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다음 날. 근데 지금 이더리움 ETF는 너무 급하게 19 승인되다 보니까 S1이 안 됐죠. S1은 아직 논의도 진전 시작을 안 했어요. 거래소와 이 자산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그 ETF 상품, ETP 상품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만들 건지 이걸 일단 논의를 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논의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먼저 승인한 건 뭐냐? 이 거래소들 지금 신청을 한 이 거래소들에게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ETP 상품을 올려도 돼라는 것만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그러게요. 너무 급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죠. suspicious라는 단어를 쓴 사람도 전 트위터에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거 뭔지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도 지금 굉장히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1이 안 나온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마트에다가 이제 물건 팔려고 입점 계약까지 하고 물건은 창고에다 갖다 놨는데 이제 바코드에 등록이 안 된 거야. 그 찍어도 물건을 못 팔아. 일단 이제 뭐 그런 갖다 놓은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더리움 ETF가 굉장히 오늘 핫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급반전 돼갖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발추나스가 confirmed 이렇게 해갖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어쨌든 승인됐잖아요. 네. 이더리움 ETF가 뭐 잘 못 되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 상황이니까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비트코인 ETF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저는 굳이 이게 이더리움 ETF가 이더리움 가격에 반드시 호재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호재는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일단 홍콩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홍콩은 이미 비트코인 ETF와 이더리움 ETF 둘 다 거래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보니까 이더리움 ETF AUM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18% 정도 되더라고요. 18.6%.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비율이 낮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전체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33% 정도는 돼요. 그리고 GBTC 있지 적은 않습니까? 편이 절대 아니고요. 뭐 그거에 비하면 많죠. 네. 홍콩 시장에 비하면. GBTC를 봐도 GBTC 신탁 상품, 현재 이제 거기에도 이더리움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비트코인이 ETF가 되기 전에 신탁 상품에 대비해서도 30%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 오버가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차지하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총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마켓캡이. 예. ETF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작잖아요. 네. 왜 그럴까? 아마 그 일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일드가 없다. 아, 지금 현재 미국도 이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이더리움 ETF 폼에서 이 스테이킹 일드를 다 뺐거든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랑 크라켄 거래소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들이 이더리움 기반 또는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스테이킹 애서 서비스라는 거 제공을 하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 하면서 SEC한테 기소를 당해서 그렇죠.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만약에 이게 미등록 증권이었던 무언가를 ETF로 전환해서 판매를 하면 승인 안 해줄 거니까 일단 스테이킹 애서 서비스를 했던 것처럼 그런 걸로 보이는 스테이킹 일드는 뺀 거예요. 다음 장에 저희가 이제 발추나스가 역시 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등록 서류에 스테이킹 관련된 언급이 예전 서류에 있었던 거를 이번에 수정 제출하라 해서 한 게 지금 스테이킹이 불가능한 미국의 이더리움 ETF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더리움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그 POS 방식에서 가져오는 스테이킹하는 기능, 그리고 그걸 통한 정책 결정에 참여, 이런 거를 못하게 했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더리움 ETF는 이더리움만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가격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이 이제 된 거죠. 근데 뭔가 알맹이 빠진 느낌인데,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발생하냐,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죠.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 비트코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겨지는 게 맞나?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일드가 발생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드,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이자 지금 3.8%, 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도 이런 데서 그렇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퓨처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프레젠트 밸류로 디스카운트 해와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라는 방법을 쓸 수 있죠. 우리가 주식을 밸류에이션 할 때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니까 뭐 10년 후, 5년 후 이 회사가 벌 돈을 현재 할인율은 보통 이제 기준금리나 장기채 금리가 됩니다. 그거를 분모해 놓고 나누면 현재 프레젠트 밸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 회사에 주식을 그렇게 보통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똑같아요. 이더도 지금 그 많이 트랜잭션이 발생할수록 이더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할수록 피가 번대잖아요. 마치 쉐어 바이백처럼. 네.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걸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디비던드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더를 많이 사서 스테이킹을 많이 걸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유통량에 따라서 뭔가 되면은 주식 쪽에서는 배당금을 주듯이. 배당이죠. 디비던드. 예. 그러니까 이 배당금을 주는 것과 이 쉐어 바이백을 하는 특성이 주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더가. 그러니까 주식도 프레젠트 밸류를 그렇게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로 계산하듯이 이더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평균 일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늘면 아무래도 피가 계속해서 많이 번되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소각되고. 많이 소각되니까 예.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이름 잘 발생하나요? 붙였어요. 네, 이름 잘 붙였어요. 네.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메타마스크에서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이더리움 한번 전송하려면 어디 출금하려 그러면 가스비가 너무 비싸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더리움이라는 서비스가 뭘 하고 있나요? 디파이, 뭐 NFT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디파이가 다 다른 체인으로 옮겨가 버려요. 왜냐면 너무 비싸서 못하니까. 지금 솔라나로 많이 갔잖아요. 솔라나로 넘어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피를 낮추죠. 덴쿤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피드백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울트라사운드 머니가 돼버리면 다른 데로 디파이 같은 게 다 도망가고. 구조적인 문제가 애초에 있다는 얘기구나. 네네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트랜잭션이 안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돌고 돌고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킹이 불가능하다 ETF와 앞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더리움 현물 가격과 ETF의 가격이 앞으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네, 스테이킹 때문에 발생하는 퓨처 캐시플로우가 ETF는 없으니까. 그렇구나.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저도 옆에 앉아서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만 머릿속으로는 혼란스럽거든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더리움의 원초적인 POS의 부분 중 하나의 이 스테이킹 미국은 뺐는데 재밌는 건 오늘 아침에 미국이 승인되기 하루 전인 어제 홍콩에서 다음 기사가 나옵니다. 자, 블룸버그 발이에요. 홍콩 이더리움 ETF 이미 거래되고 있죠? 네. 약발이 좀 없다고 판단했는지 미국보다 우리가 선빵을 쳐서 스테이킹을 하게 하겠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홍콩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많이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네. 되게 적극적으로 뭐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ETF를 미국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먼저 상장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스테이킹 안 되고 있지만 스테이킹 일드 안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다 스테이킹 일드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홍콩 당국은 허락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를 좀 키우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따로 또 문제를 지적을 하자면 만약에 미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어디가 다 마찬가지인데 기관들이 스테이킹 일드를 주기 시작하면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ETF에 들어온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나아가는 방향에 뭐 덴쿤 업그레이드 할 건데 찬성 반대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스테이킹을 어떻게 할지가 뭐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더리움에 스테이킹 한다는 건 뭔가요? 32 이더리움 이상을 이 델리게이터들에게 주고 그들이 블록체인에 이더리움을 넣어서 파킹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블록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ETF들이 고객들의 자산을 이더리움을 모아서 그렇게 풀에다가 넣어주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받아서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개념이면 이 예를 들어 홍콩 ETF, 차이나 AMC라고 할게요. 차이나 AMC가 이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델리게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이더리움의 풀에 직접 스테이킹을 건 그러니까 고객들의 위임을 받은 사람 그 기관이다. 그렇죠. 예. 그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목적으로는 이 기관도 대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어떤 이더리움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의사결정자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뭐 잘 합치가 될 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비탈릭이나 다른 주주총회에 들어가는 기관이 있네. 네, 주주총에 들어가는 대주주죠. 예. 대주주가 갑자기 다른 대주주가 마찰을 빚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뭐 아사리판 나는 거지. 뭐. 아사리판 나는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이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이 만든 사람의 생각과 나중에 돈 벌려고 들어온 기관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저한테 이제 넌지 씨 저희가 홍콩에 같이 가서 했던 얘기가 이거 돼도 문제인 게 그 기관들 그러니까 전통 기관들이 가진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권한 그 거수기 권한과 네. 기존의 크립토에서 우리가 이제 32개 이상을 모인 사람들의 그런 델리게이션 하는 사람들의 그 세력 싸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죠. 그렇죠. 쉽게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 하긴 해요. 하긴 합니까? 네. 제가 국장을 잘 몰라서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말 막 의견이 갈려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굉장히 또 이더리움 가격에 중요할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스테이킹 얘기하는 김에 앞에 미리 스테이킹 관련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에브리오님이 ETF가 승인되면서 이더는 상품이고
스테이킹된 이더는 증권이다라면 언스테이킹이 폭발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럼 라이도 파산하냐? 이게 어떤 뜻인지 저는 바로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ETF가 승인되니까 이더는 금융상품으로 되는 거고 이더는 그럼 증권이 됐다. 증권처럼 거래가 되니까 그럼 언스테이킹이 폭발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오히려 이게- 기관 물량이 더 스테이킹을 홍콩처럼 하지 않을까? 이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 지금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아직 뭐가 될지 몰라요. 그냥 모르는 상태로 둡시다. 근데 지금 미국 SEC가 문제를 삼은 스테이킹 에서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크라켄과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제공한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델리게이터예요. 이더리움 델리게이터입니다. 풀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고객들이 이더리움을 모아서 델리게이션을 했어요. 받았어. 네, 그 이더리움 ETF는 고객들이 자기가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은 이 크라켄 같은 데 갖고 있죠. 그렇죠. 이 이더리움을 델리게이터로서 위임자로서 네, 예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에 실제로 스테이킹을 걸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이제 고객들에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된 방식이 아니었어요. 거래소들이 마음대로 그 이자율도 조정을 했고요. 자기들이 정한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좀 먹고 내거좀 나머지 먹고. 나눠주는 거지. 네, 수수료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도 됩니까? 그게 이제 증권으로 본 거죠. 미등록 증권이다, 이건. 그렇죠. 그건 네. 맞지. 네. 하위 테스트에 의해서 네. 제3자의 수익을 기대하는 게 증권이니까. 네.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죠, 정확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걸린 거고, 아직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스테이킹 일드는 증권이다 아니다가 뭐 그런 거에 정의는 없어요. 게리 겐슬러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아직까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라이도 파이낸스에서 급출금면이 발생하는 상황은 진짜로 스테이킹에서 서비스가 아니라 이더리움 스테이킹 자체, 즉 이더리움 블록체인 자체가 증권으로 판명되면 엑소더스가 대탈출이 발생할 수 된다. 있죠.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우리가 증권으로 판별을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스테이킹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을 이제 그런 기관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받아서 찢어주니까 이거는 스테이킹으로 돈 버는 거니까 증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산운용사들도 일단 ETF 신고서에서는 뺀 겁니다. 잘못 해석되면은 빼라고 했죠 거기서 그 SEC에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내 이더리움 갖고 따로 이율 받아 먹으면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탈중앙화된 방식이 아니라고 보이죠. 그거는 나쁘다. 아무튼 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빨리빨리 이제 좀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넘어갔고 뒤에 엄청 많이 남았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녁 못 먹습니다 지금. 그 약속 있으세요? 없습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이더리움 ETF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네. 있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미국에서 뭐 시장이 크다 칩시다. 그래도 홍콩 걸 애초에 샀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미국 이더리움 ETF가 뭐 호재였다고 우리가 한 3일 동안 난리를 칠 정도였을까요? 그냥 홍콩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었을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사실 똑같죠. 아니 진짜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음 장. 그럼 다음 장. 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처럼 폭발력 있냐? 이제 사진 못 바꿨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GBTC가 처음에 이제 ETF로 전환돼 나오면서 거기에서 묶인 물량이 풀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격 상승이 없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AUM이 인플로우가 들어왔어요. 유입이 네. 들어왔어요. 그래서 125억 달러가 GBTC가 빼고 순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 맞아요. 근데 그 똑같은 전철을 이더리움 ETF도 밟을 수 있을 거냐는 건데 결국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GBTC에 묶여있는 이더리움도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긴 예전에 그 비트코인 GBTC처럼 신탁이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그렇죠. 신탁이 네, 있습니다. 신탁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더리움 ETF가 미국에도 증시에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되면 그 당시에 또 거시경제 상황과 굉장히 맞물릴 거고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마치 연초부터 점차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희망회로 한번 돌려주세요. 네, 희망회로 돌리면은 이제 딱 지금 시가총액만큼 들어온다 봐야죠. 시가총액 비율만큼 30%, 뭐 33%. 그러니까 미국 비트코인 ETF의
125억 달러 들어왔으니까 이더리움 ETF는 그거의 30%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덜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이율드 안 나오니까. 스테이킹 못하게 했으니까 네. 이걸로 딱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네. 그럴 거면은 탈중앙성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봐야 되는 네. 비트코인 하고 말지 네. 그거구나. 그렇죠.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을 때 100%로 비트코인 현물로 기반으로 하면 이게 뭔가 좀 아쉽잖아. 그래서 70대 30 비트 7 이더 ETF 뭐 3 이렇게 해갖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크립토 ETF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두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점차 한쪽만 택하는 곳들이 많아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커머디티, 즉 원자재, 안전자산이고 이더리움은 테크놀로지, 기술 기업, 블루칩 스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블루칩 스탁을 ETF에 담아서 판매하고 싶은 곳들은 이더리움을 선택하겠죠. 예. 미국에 있는 어떤 뭐 아주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이루어진 ETF, 그 안에 이더리움이 담긴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전혀 종류가 달라요. 지금은 이제 똑같이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암호화폐라는 카테고리를 묶이니까 똑같이 들리는 거지 아예 종류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커머디티, 이제 완전히 탈중앙화된 탈중앙화라는 말도 사실 전통 금융권에서 보면은 이제 애매하죠. 뭐가 탈중앙화된 가 모르겠어요. 주인 없는 자산 뭐 이런 느낌인가? 그런 거죠. 네, 네. 맞아요. 주인 없고 어떤 손을 타지 않고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원소로서 네, 금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소같이 존재하는 디지털 겁니다. 금. 그렇죠. 그런 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상품들이 묶여 있는 ETF에는 비트코인 ETF가 편입되죠. 네, 아예 다른 길을 갈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저희가 악평하는 거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 여태까지 나온 특히 이제 스테이킹을 SEC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지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더리움이 가져갈 수 있는 상당한 장점을 거세한 채 지금 이더리움 ETF가 출발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알고는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홍콩이 그럼 우리는 스테이킹 할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장에 좀 변화를 주고자 한다.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더는 뭐 그런 성향이 있다고 쳐요. 그럼 다음 알트 ETF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죠. 나올 수 솔라나 있습니다. ETF, 리플 ETF. 나올 수 있죠. 지금 SEC가 이렇게 급하게 이더리움 ETF를 승인한 걸 보면 앞으로 계속 다른 알트코인도 승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명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돼도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생한 다른 알트코인들은 ETF가 승인된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이더리움 기반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미등록 증권으로 SEC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는 얘는 증권인데 미등록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가 그들을 그래서 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이제 넓어질 거긴 한데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만 그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그럼 이더리움이 이제 앞으로 S1도 통과되고 해서 본격적으로 ETF가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큰 솔라나가 될 가능성도 있고 리플이 될 가능성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 밑에 이제 10위권, 20위권에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다 나는 왜 안 돼요? 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그 중에 하나라도 어쩌다가 진짜 또 폴리티컬 이슈로 또 해주면 진짜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하원을 통과한 FIT 21이라는 법안 FIT 21. FIT 21에서 증권과 상품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탈중앙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로 이제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나누는데 20% 이상의 지분이 한 사람이나 또 특정 그룹에게 몰려 있다. 그러면 이거는 증권이다. 탈중앙화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코인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몇 개인가 2천만 개인가요? 네. 2천만 개인가가 한 엔티티에 묶여 있으면 이거는 2천만 개를 넘으면 네. 중앙화돼 있다. 중앙화돼 있다. 얘는 증권이다. 예. 아, 그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의 운명이 갈리겠죠. 이거에 따라서.
FIT21 진짜로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솔라나의 이제 내부 공급량이나 이제 유통량을 저희가 뭐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뭐 이더만큼은 탈중앙화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일단 이더 솔라나는 조금 논외로 하고 예.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된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이번에 새로 상장된 것들이라고 할게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 상장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중에 아주 대부분은 베스팅 기간이 되게 싫어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VC들이 전체 서큘레이팅 서플라이의 90%를 들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서큘레이팅 서플라이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 실제 유통되고 있는 거래되고 있는 거는 10%에 불과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100개가 발행되면 90개는 VC한테 주고 팔고 돈 받아서 그다음에 나머지 10%만 바이낸스에서 트레이딩하게 올린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 fully diluted valuation이라고 하는데 FDV 그게 너무 높아요. 제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개수 곱하기 가격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게 총 아니라 희석 가치라고 하기도 하고. 총희석 가치. 예. 거기에 이제 10%니까 예. 90%에 묶여 있는 VC가 들고 있는 그걸 곱해야 실제로 시가총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20% 이상 20%는 간단하게 넘을 겁니다, 아마. 뭐 간단히 뭐겠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그 특정 엔티티에게 몰려져 있는 거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코인들의 백서 안에 있는 토큰 이코노미만 이렇게 봐도 20%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솔라나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21년, 22년, 20년, 21년 가격 많이 오를 때 그때 메사리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요. 처음에 프리마인드에서 VC들에게 알로케이트된 비율이 50%였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논란이 많습니다. 30%다. 20%다. 뭐 이더리움 쪽 진영에서는 5% 언더다. 이제 이더리움은 프리마인을 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ICO도 했고. 근데 프리마인을 통해 배분된 비율이 정확히 몇 %인지 아직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보겠죠. 그 법안이 통과되면 진짜로 회계장부를 까보겠죠. 누가 들고 있냐,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 다 까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은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해 7월이죠. 리플 증권법 소송할 때 그때 리플 증권법 소송이 아니고 이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SEC가 소송을 6월에 제기를 할 때 네. 그때 몇 개 거의 한 20개 가까운 토큰들을 얘네 증권인데 미등록하고 있어라고 지정한 SEC 품목들이 있거든요. 거기 솔라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SEC는 아마도- 증권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품이 되어야 아마도 그 다음 타깃들은 ETF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뭐 앞으로 뭐 발행하거나 이 코인을 만들어서 자기 프로젝트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들 혹은 재단들은 요 법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준이 생기니까 산업 전체에는 굉장히 호재예요. 다만 일부 알트코인들, 저는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증권으로 분류돼서 오히려 더 살아남기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갖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모든 이슈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더리움 ETF가 알트코인의 호재이냐라고 했는데 저희 썸네일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은 시장에서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은 시장이 왜 은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게 이제 이더리움 ETF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은은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은은 앞으로 이더리움 ETF를 이용할 기관들이 이용하는 이 어떤 기초 자산을 이용하는 그 수단입니다. 현재 은도 그 수단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초록색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예. 저게 이제 그 산업재로서 지금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이 엄청나게 수요가 급증해서 거기에 은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네. 그래서 은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더스트리얼 유시지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인도에서의 태양광 패널 네. 폭발 그 전 그래프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게 빠졌군요. 예,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인더스트리얼 디맨드가 올라가니까 은 시장들이 이제 다 따로 있어요. 현물 시장들이. 예. 근데 중국이 가장 큽니다. 중국 상해 은 시장이 가장 큰데 이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공급이 딸리는 거예요. 없어요. 은을 시장에 눈을 찾아 현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코타가 있습니다. 중국은 은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수입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또 많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상해 은 시장에 있는 은 현물 가격과 런던 은 시장에 있는 은 현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가격 괴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좀 장표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아마 이건 뭔가요?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넘어가시죠. 그다음 상하이 익스체인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예, 설명 그냥 계속해서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샹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피지컬 프리미엄이라고 다른 기타 시장 대비해서 상해 금과 은 시장의 가격이 프리미엄을 얼마를 받고 있냐. 우리로 치면은 김프. 다른 해외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 김프 얼마 받고 있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무 웃긴다. 지금 저기도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상프라고 할까요? 네. 상하이 프리미엄이 다른 나라 은 시장, 금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중국의 수입 제한 조치,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워낙 많이 만드니까 거기에서만 이제 수요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예, 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래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친숙합니다. 우리.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관들이 이용합니다. 지금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불뚝 위로 솟은 파란색 봉이 있고 예. 불뚝 밑으로 솟은 빨간색 봉이 있죠. 네. 이 빨간색은요, 커머셜이라고 해서 실제 은을 수요하는 회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해지를 위해서 걸어놓은 숏입니다. 아, 빨간색은 숏이고. 네, 누군가가 현물을 사면 그 은을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은의 가격 변동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숏 리스크 포지션을 헤징용 숏. 걸어놓습니다. 예. 그게 저렇게 많아지는 건데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저 파란색 불뚝 솟은 건 뭐냐면 이 투기꾼들, 투기 세력들이 그 숏 포지션을 숏 스퀴즈를 통해서 다 청산시키고 자기네가 가격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려고 저렇게 지금 롱 포지션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물이. 그게 실제로 물론 수요도 있고 이제 어떤 시장 간의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그 실제로 수요하는 사람들의 선물 포지션을 터트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의 지금 큰 개입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물 시장 얘기가 아닌 선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숏과 숏 스퀴즈의 이제 맞대결을 통한 그렇죠. 그런 시장 가격의 변동이 있다. 그렇죠. 그 그럼 얘기를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입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결과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 은 가격은 정말 현물 가격이 리드하고 있는 게 맞느냐, 선물 시장에서 저 기관들이 지금 이 은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의 의심. 요거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요게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어떤 그 추세를 벗어나서 네. 이 은 가격 장기 추세인데 쭉 내려오는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죠. 네. 저게 이제 그 수요 폭증과 중국에서의 프리미엄 때문에 그 기회를 보고 들어온 스페큘레이터들, 투기꾼들이 은 가격을 저렇게 지금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RSI 지표가 네, 엄청나게 두꺼워지면서 촘촘해진 모습, 오른쪽 아래 밑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잠하다가 떨어질 땐 잠잠하다가 갑자기 뭔가가 세력이 들어왔는지 두터워지면서 쫙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기에서 돈 버는 건 다 투기꾼들이고요. 지금 터지고 있는 거는 다 실제 은을 샀던, 그래서 숏포지션 걸어놨던 커머셜들, 실수요자들. 그게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자, 다음 장표가 점점 우리가 이제 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은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됩니까? 이더리움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저희가 스테이킹 일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예. ETF가 미국에서 나와서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테이킹 일드 없는 ETF와 스테이킹 일드가 있는 현물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트를 받겠죠? ETF가 디스카운트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 괴리를 이용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 아까 봤던 그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퀀트 자료입니다. 네, 이더리움이 저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화살표가 뭘 말하는 거냐? 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네. 이더리움 트랜잭션에서 피가 발생하죠. 네. 그 피의 일부분을 burn해서 마치 주식에서 쉐어 바이백 하듯이 이더리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 머지 업데이트 자체적으로 이제 양을 줄이기 때문에 밑에서 받쳐서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전체 양 중에서 자사주 소각 효과가 있다. 네, 자사주 소각 효과가 있다. 전체 양이 줄어드니까 가격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 통해서 이제 좀 완화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커니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 많이 쓸수록 많이 번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그게 마치 이제 비트코인 같은 어떤 디플레이셔너리 효과가 있어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 또 등장합니다. 네,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라고 USM. 이제 그런 별명이 있는 거죠.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반대편에 또 뭐가 있나요? 마치 디비던드를 받듯이 배당을 받듯이 스테이킹 일들을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예.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락업을 하면 3점 몇 퍼센트 되는 뒷장표에 나오는데 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일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체 이더리움 그 서플라이 중에서 27%가 이렇게 스테이킹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스테이킹은 재밌는 게 계속해서 스테이킹에 묶이는 이더리움 양이 늘어나면 스테이킹 일드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스테이킹에 묶이는 이더리움의 수가 줄어들면 일드가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그러겠죠. 당연하죠. 공급과 수요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스테이킹 일드가 3.51% 정도 돼요. 네.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죠. 아, 그래프에서 그러네. 보면 그게 무슨 놀라울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4% 위에 있다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스테이킹을 다 내려오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배치되지 않나요? 그러네. 더 많이 써야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디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트랜잭션이 늘어나야 피가 번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가 늘어나고 정말 많이 활용되고 해야 이게 자사주 소각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부양될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스테이킹을 냅다 하고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일드, 이자는 내려가고 그렇죠. 스테이킹 물량만 많아지니 그렇죠. 활동성이 떨어진다. 활동성 떨어지니까 피가 번이 안 되고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없어지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죠. 그 이더리움 가격이 안 좋았잖아요. 기억하시겠죠? 다들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안 올라가는 2000에서 3000 겨우 왔는데 네, 다시 이제 2000대까지 내려왔다가 그렇죠. 최근에 좀 그나마 이제 ETF 때문에 다시 좀 오른 거고 그렇죠. 안 좋은 건 맞았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해서 안 오르는 이유는 일단 이겁니다. 스테이킹 일드가 낮아지고 있고 네. 그거는 너무 많이 묶이고 있고 트랜잭션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랜잭션을 그러면 늘리면 되잖아요. 트랜잭션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피가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도망가요. 솔라나로 도망갑니다. 가불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즉 도대체. 이더리움 가불기에 걸렸습니다. 네, 정말 데스 스파이럴과 같은 네, 스테이킹을 많이 걸자니 가격이 안 오르고 그렇다고 트랜잭션을 많이 하자니 너무 많이 비싸지고 그러면은 다 도망가고 이런 피드백 루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일단은 아까는 스테이킹을 이제 기관들이 사는 ETF 물량으로 인한 이더리움 현물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네. 이것과 ETF가 막 엄청 연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없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무튼 현물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예. 27%의 상당히 많은 물량이 스테이킹 일드를 받고 있다. 스테이킹이 묶여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이 퓨처 캐시플로우의 지배를 받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 그렇구나. 3.51% 저게 퓨처 캐시플로우죠. 이게 이제 ETF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이게 마지막 장표인가요? 스테이킹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본인의 이제 아름다운 커뮤니티 글이 하나 있어요. 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더리움 ETF는 지금 현물 대비해서 계속해서 디스카운트 압력이 앞으로 시달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거래가 시작되면요. 그러면 현물과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투기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아까 은처럼. 은처럼. 그러면 이 투기꾼들의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네이키드 숏이라는 거를 잡겠죠. 보통 어떤 뭐가 더 가격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네이키드 숏을 걸어서 네이키드 숏은 여러분 참고로 일반적으로 숏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은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 은을 샀는 현물이 있잖아요. 이거가 가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 숏을 잡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격이 변해도 얘가 반대 포지션이니까 상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금이 내가 있는 상태로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네이키드 숏은 증거금이 없어요. 내가 은이 없는데
숏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데서 빌려와요. 공매도예요? 네, 공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네이키드 숏 세력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거기 싼 가격에 사서 수익을 보는 거죠. 사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이게 이제 숏 전략인데, 그래서 숏 스퀴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 이제 숏을 쳐서 가격이 내려가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때가 오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숏 포지션 걸어놓은 게 청산당하니까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고, 그러면 현물을 사야 되니까 현물 가격이 더 올라서 가격이 더 오르고 청산이 더 되고, 요게 숏 스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합니다, 이 투기꾼들이. 와, 머리도 좋다. 네. 바이낸스에 지금 뭐 이더리움 숏 물량, 뭐 선물 시장 이런데 CME에도 이제 앞으로 지금도 있어요. 선물과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물과 ETF 간의 가격계를 이용해서 이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차익 거래.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어떤 이더리움 가격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물 시장의 가격, 즉 퓨처 캐시플로우를 디스카운트 해와서 프레젠트 밸류로 구한 그 이더리움 가격이 맞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더리움을 앞으로 정말 가격이 오를까요, 일단? 가격이 오르겠죠?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근데 뭐 한번 일단은 뭐 원초적으로 기관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그만큼 이더리움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 기관들은 일단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는지는 관심이 없겠죠. 그냥 자기들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연말 보너스를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차익 거래예요. 차익 거래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1년이라는 아주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수익을 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기회가 올 때마다 하겠죠. ETF와 현물 간의 가격 괴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숏을 쳐서 막 가격 내리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같은 개인들은 터지는 거죠. 아니면은 숏 포지션을 걸어놨던 순수한 그런 뭐 이더리움 투자자들, 나 좀 하락에 베팅해볼게 했던 사람들이 막 터지겠죠. 이제 왜냐하면 스퀴즈가 발생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더리움 투자나 아니면 거래나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이 이제 기관들의 장악당해 버려요. 저 기관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시장에서 하던 그 스킬과 자본력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ETF 시장으로 현물 시장을 아주 쉽게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 가격은 정말 현물 시장에서 생성되는 게 맞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얼핏 들으면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시장 흔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죠. 이제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더리움의 뭐 선물과 이제 현물의 이제 가격 차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흔들고 거기서 지금까지 크립토를 주름 잡았던 크지만 그들 입장에선 작은 그런 투자자들을 농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ETF 나올 때 1월 달에 그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페이퍼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비트코인은 가능성이 좀 작죠. 왜냐면은 비트코인 현물과 ETF는 그냥 1대1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격 괴리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뭐 은처럼 상해 가격과 런던 가격이 그렇게 막 수입 제한 조치 때문에 벌어질 일도 없잖아요. 바로 붙어버리죠. 우리나라 김프가 있지만 우리나라 김프 붙는다고 전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국 가격에 얼마나 프라이스 디스커버리가 쉽게 되느냐, 투명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이 시가총액도 비트코인보다 많이 작고 게다가 스테이킹 일드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가격 괴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걸 이용할 겁니다, 기관들이. 자, 저희가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통해 들어온 이제 금융시장의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 혹은 이 신흥 세력들이 이더리움의 일종의 이제 거버넌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비트맥시 입장에서 보는 이더리움이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코인으로 생각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훈정 이사께서.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루틴 안에서는 확실히 이더리움이 좀 뭐랄까 장난치기 좋은 장난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32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넣으면은 이제 내가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정도로는 이제 금융시장에 악재를 당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바뀌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환경에서는 정책적이나 규제적으로는 이더라는 알트코인이 ETF가 되었으니 뭔가 알트코인 ETF를 만들기 위한 그런 춘추 전국 시대에 돌입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디피컬티 밤이라는 걸 날려서 그 채굴자들을 다 일종의 사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떤 특정 이더리움의 현재 세력, 특정 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소수의 그 개발자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채굴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YY 조우님께서 그래서 POS로 넘어간 비탈릭의 확장 조급증이 이더리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POW에 남아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중에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시는데 뭐 지금 이렇게 레토릭을 들어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떤 지금 뭐 거버넌스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얘가 이제 채굴 방식을 갖고 있고 탈중앙화적인 면모를 보인다면 뭐 SEC가 바라보는 이클이 오히려 POS의 이더리움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지켜보는 게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재민님께서 방송 시간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도님께서 기관이나 거래소가 이 스테이킹 이자를 고객에게 다 넘기고 거버넌스 나누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뭐 말은 맞는 얘기인데 과연 금융사가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그럴 바에 이유가 안 하지. 그렇죠. 그럴 바에 안 그래서 하죠. 지금 스테이킹을 못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맞습니다. 아마 무슨 백도어를 어떻게든 파서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하겠지. 그럼요. 이 기관들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금융기관들은 자선 사업장 아닙니다. 네, 연말에 보너스 받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훌륭한 페라리 한 대 사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모두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자, 하임님께서 충분히 해주세요. 시간 개의치 마시고 좋습니다. 시간 개의치 않고 오늘 충분히 했습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늘 현지 시간 23일 미국에서 SEC가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유의미한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가격적으로는 침체돼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습니다. 조금 전보다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한 $200 정도씩 얼마 안 올랐는데 한 0.5%씩 오르긴 했는데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어찌됐든 매크로적인 이슈라든지 조금 완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투자 환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늘 저희가 이더리움 관련해서 전해드린 내용은 저희가 이더리움 악담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이렇게 관측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지금 스테이킹을 못하게 SEC가 서류를 접수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저희 전망을 전해드린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저희도 모르긴 하는데 앞으로 계속 올해는 재미있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클리 비트코인 주간 백훈종 오늘 되게 오래 했네요.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너무 주제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네. 재밌으셨다는 분들이 꽤 있고요. 저희가 이거 따로따로 하나씩 조금 잘라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훈종의 뭐죠? 주간? 아니요. 본인 채널. 기회를 드려도 못해. 제 채널은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검색하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저희 채널 한번 구독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블록미디어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동반자와 같다고 할까요? 동반자요. 동반자. 바로 이 채널 맞습니다. 한번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보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블록미디어도 한번 콜라보도 할 수도 있고 또 네. 나중에 본부장님도 모셔서 제 채널에서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여러 제가 방면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주자주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400분이 넘는 분들 저희가 이제 채팅창을 다 읽어드리지 못할 만큼 많이 와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그리고 아름다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2주 뒤, 1주 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